오늘은 여러분이 절대 상상할 수 없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뉴욕에서 12년간 미슐랭 투스타를 지킨 미국 여성 셰프가 한국 유명 호텔 주방의 메인 셰프로 왔습니다. 그런데 한국 호텔 주방에서 벌어진 일은 정말 충격적이었는데요. 외국인 셰프가 못마땅했던 한국 직원들은 그녀를 대놓고 무시하며 조롱하였고, 그녀 역시 직원들에게 한국 음식은 수준이 낮다며 비난했습니다. 매일 굴욕을 당하던 그녀가 절망에 빠져 새벽 드라이브를 나갔다가 우연히 발견한 건 초라한 시골 백반집이었습니다. 트럭 운전사들만 드나드는 그곳에서 먹은 된장찌개. 한 그릇이 세계 최고 수준의 셰프를 완전히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도대체 그 된장찌개에 뭐가 들어있었을까요? 그리고 그녀를 업신여기던 사람들이 나중에 사과하게 된 놀라운 반전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믿기 힘든 실화를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에밀리 카터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여러분은 한순간에 모든 걸 잃어본 적 있으신가요? 저는 뉴욕 타임스퀘어 한복판에서 12년 동안 미슐랭 2스타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매일 새벽 4시면 일어나서 시장을 돌아다니고 있었죠. 완벽한 한 접시를 위해서 수십 번씩 맛을 보고 또 보고 있었어요. 그때 제 레스토랑은 정말 화려했습니다. 네온사인이 반짝거리는 타임스퀘어 바로 그 중심에 자리 잡고 있었거든요. 손님들은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고 예약은 한 달 전부터 꽉 차 있었어요. 저는 그 모든 걸 보면서 정말 자랑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0년 그 무서운 코로나19가 뉴욕을 덮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별거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죠. 일주일 정도 쉬면 다시 문을 열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일주일이 한 달이 되고 한 달이 몇 개월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레스토랑 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직원들은 하나둘씩 떠나가고 있었습니다. 매달 나가는 돈은 엄청났어요. 임대료에 보험료에 고급 식재료 보관비까지 돈이 물 새듯 빠져나가고 있었거든요. 통장 잔고는 점점 줄어들고 있었고 저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도 저는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투자자들에게는 거짓말을 하고 있었죠. 세계 유명한 호텔들이 저를 찾고 있다고 말하고 있었거든요. 가족들에게도 마찬가지였어요. 내 커리어는 절대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큰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투자자들은 하나씩 등을 돌리고 있었고 직원들은 연말 보너스를 기다리다가 실망하고 있었거든요. 마지막 희망이었던 프랜차이즈 계약도 깨져버리고 있었어요. 그 순간이 정말 끔찍했어요. 제가 12년 동안 쌓아올린 모든 게 하루아침에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고 있었거든요. 미슐랭 별도 명성도 자존심도 모든 게 사라져가고 있었어요. 결국 저는 모든 걸 포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한국행 비행기표를 끊고 있었어요. 왜 한국이었냐고요? 솔직히 말하면 아무도 저를 모르는 곳으로 가고 싶었거든요. 제 실패를 아는 사람이 없는 곳 말이에요. 공항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뉴욕의 마지막 풍경을 보고 있었어요. 그 화려했던 네온사인들이 지나가고 있었고 제가 꿈꾸던 모든 것들이 점점 멀어져 가고 있었거든요. 택시 기사가 라디오를 틀고 있었는데 그날따라 슬픈 노래만 나오고 있었어요.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15시간 동안 저는 계속 생각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뭔가 잘못된 건 아닐까?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비행기는 태평양을 건너고 있었고 저는 새로운 땅으로 향하고 있었거든요.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들이 계속 변하고 있었어요. 하얀 구름이 회색 구름이 되고 다시 하얀 구름이 되고 있었죠. 제 마음도 그랬어요. 희망과 절망이 계속 바뀌고 있었거든요. 그때는 몰랐어요. 이 여행이 단순한 도피가 아니라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꿀 시작이 될 거라는 걸 말이에요. 한국 땅에 발을 디디는 순간부터 제 두 번째 인생이 시작되고 있었거든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정말 막막했어요. 15시간 동안 비행기 안에서 계속 생각했지만 구체적인 계획은 없었거든요. 그냥 새로 시작하고 싶다는 마음만 가지고 있었어요. 서울에 도착한 첫날부터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한글로 쓰여진 간판들을 보면서 걸어가고 있었는데 무슨 뜻인지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도 다행히 5성급 호텔에서 일자리를 구할 수 있었거든요.
그 호텔은 정말 대단했어요. 63층 높이의 빌딩 꼭대기에 위치하고 있었고 서울 시내가 한눈에 보이는 곳이었거든요. 첫 출근 날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호텔 로비에 들어서고 있었어요. 대리석 바닥이 반짝거리고 있었고 샹들리에가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주방에 들어서자마자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현지 주방장 마이클 톰슨이 저를 쳐다보고 있었는데 눈빛이 차갑더라고요. 겉으로는 공손하게 인사하고 있었지만 뭔가 불편해하는 게 느껴졌거든요. 마이클은 40대 중반의 남자였어요. 15년 동안 그 호텔에서 일해왔다고 하더라고요. 저를 소개받을 때도 시큰둥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미국에서 온 셰프라고 하니까 더 시큰둥해지는 것 같았거든요. 첫 주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제가 메뉴를 새로 만들어서 직원들에게 설명하고 있었는데 다들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았어요. 특히 마이클은 제 말을 듣는 척하면서도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게 보였거든요. 손님들의 반응도 예상과 달랐어요. 제가 정성껏 만든 요리를 내놓으면 먼저 사진부터 찍고 있었거든요. 맛보다는 인스타그램에 올릴 예쁜 사진에 더 관심이 있는 것 같았어요. 좀 더 달게 해주세요라는 말을 하루에도 몇 번씩 듣고 있었어요. 매콤하게 조절해주세요라는 요청도 계속 들어왔고요. 저는 처음에 당황했어요. 뉴욕에서는 손님이 셰프의 요리에 대해 이런 주문을 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거든요. 경영진에서도 계속 압박을 주고 있었어요. 고객 만족도를 높이려면 현지 입맛에 맞춰야 한다고 하면서 메뉴를 바꾸라고 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제 요리 철학을 지키고 싶었는데 그게 쉽지 않았어요. 마이클과의 갈등은 날로 심해졌습니다. 그는 제가 없을 때 다른 직원들에게 자기 방식대로 하라고 지시하고 있었어요. 제가 아침에 준비해둔 소스를 몰래 바꾸기도 했고요. 어느 날은 정말 화가 났어요. 제가 특별히 준비한 메뉴를 마이클이 멋대로 바꿔놓은 거예요. 그래서 마이클을 따로 불렀어요. 당신이 여기서 오래 일했다는 건 알아요. 하지만 지금은 제가 이 주방을 책임지고 있어요. 우리가 함께 일하려면 서로 존중해야 하지 않을까요? 죄송합니다라고 대답하긴 했지만 진심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 다음 날부터도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막내 직원 존 박이었어요. 20대 후반의 젊은 요리사였는데 한식에 대한 편견이 심했거든요. 어느 날 점심시간에 다른 직원들과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솔직히 말하면 된장찌개나 김치는 그냥 평범한 국물 아닌가요? 왜 사람들이 그 맛에 그렇게 열광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라고 말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화가 치밀었어요. 하지만 참고 있었죠. 매일 출근하는 게 스트레스였어요. 뉴욕에서는 제가 주방의 왕이었는데 여기서는 아무도 제 말을 제대로 듣지 않고 있었거든요. 이런 생활이 몇 주 계속되던 어느 추운 겨울 새벽이었어요. 잠이 오지 않아서 혼자 드라이브를 나가기로 했어요. 렌터카를 빌려서 아무 계획 없이 서울 시내를 벗어나고 있었거든요. 국도를 달리다 보니 어느새 시골길에 들어서 있었어요. 주변에는 논밭이 펼쳐져 있었고 멀리 산이 보이고 있었거든요. 뉴욕의 빌딩 숲과는 전혀 다른 풍경이었어요. 몇 시간을 달리다가 배가 고파졌어요. 그런데 주변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거든요. 내비게이션도 신호를 잡지 못하고 있었고 저는 길을 잃어버린 상태였어요. 그때 작은 길가에 허름한 식당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파랗게 바랜 간판에 순자백반이라고 한글로 쓰여 있었거든요. 트럭 몇 대가 주차되어 있었고 안에서는 사람들이 식사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처음에는 들어가기 망설였어요. 제 차림새가 너무 동떨어져 보였거든요. 정장 차림에 구두를 신고 있었는데 다른 손님들은 모두 작업복을 입고 있었어요. 하지만 배가 너무 고파서 용기를 내서 들어갔어요. 식당 안은 생각보다 따뜻했어요. 사람들이 소리 높여 이야기하고 있었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 그릇들이 테이블마다 놓여 있었거든요. 할머니 한 분이 저를 보고 다가오셨어요. 저는 영어로 가장 인기 있는 메뉴 하나 주세요라고 말했어요. 할머니는 잠깐 당황하시는 것 같았지만 곧 미소를 지으시며 고개를 끄덕이셨거든요. 10분 후에 제 앞에 놓인 건 스테인리스 밥그릇과 여러 개의 작은 접시들이었어요. 된장찌개 한 그릇과 여러 가지 반찬들이 테이블을 가득 채우고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플라스틱 그릇에 담긴 소박한 음식을 보고 좀 당황했어요. 하지만 배가 고파서 된장찌개를 한 숟가락 떠먹는 순간 충격을 받았어요. 깊고 진한 맛이 입 안가득 퍼지고 있었거든요. 12년 동안 요리를 해왔지만 이런 맛은 처음이었어요. 그 맛이 어떻게 가능한지 정말 궁금했어요. 저는 할머니께 다가가서 영어로 물었거든요. 이런 깊은 맛이 어떻게 나는 거죠? 할머니는 제 말을 다 이해하지는 못하시는 것 같았지만 미소를 지으시며 간단히 대답하셨어요. 시간과 정성이라고 말이에요. 그 순간 뭔가 가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어요. 12년 동안 미슐랭 별을 따기 위해 달려왔는데 정작 제가 놓치고 있던 게 뭔지 알게 된 것 같았거든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도 계속 그 맛이 입안에 맴돌고 있었어요. 다음 주말에 저는 다시 그 식당을 찾아갔어요. 이번에는 길을 잃지 않으려고 지도를 미리 준비해서 갔거든요. 이 시간 동안 운전해서 도착했을 때 그 파란 간판이 반갑게 보였어요. 평일 늦은 오후라 손님이 거의 없었어요. 할머니는 저를 알아보시고 환하게 웃으셨거든요. 이번에는 주방을 구경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혹시 주방을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영어로 조심스럽게 물어봤지만 할머니는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는 것 같았어요. 그때 식당 한쪽에서 영어로 말하는 남자분이 다가오셨어요. 제가 도움을 드릴까요? 그분은 유창한 영어로 말하고 있었거든요. 자기소개를 해보니 데이비드 김이라고 하시더라고요. 한국계 미국인으로 이 지역에서 영어 교사로 일하고 있다고 했어요. 데이비드는 친근한 인상의 30대 남자였어요. 그는 제 상황을 할머니께 통역해드렸고 할머니는 흔쾌히 주방을 보여주겠다고 하셨어요. 주방은 정말 소박했어요. 호텔의 최첨단 장비들과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오래된 가스레인지와 크고 작은 항아리들이 전부였지만 따뜻한 느낌이 들었어요. 할머니는 데이비드를 통해서 요리 비법을 설명해주기 시작하셨어요. 된장찌개의 비밀은 직접 담근 된장과 멸치 다시마로 우린 육수에 있다고 하셨거든요. 특히 매일 아침 항아리를 열어서 된장 상태를 확인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된장은 살아있는 거예요. 매일 관심을 가져야 맛이 유지돼요. 데이비드가 번역해준 할머니 말씀이 제 마음에 깊이 박혔어요. 살아있는 요리라는 표현이 정말 새로웠거든요. 대화를 나누면서 데이비드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어요. 그는 시카고에서 자라났지만 한국 문화에 큰 애정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5년 전에 한국으로 와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다고 했어요. 할머니 식당은 제가 고향 맛을 느낄 수 있는 유일한 곳이에요. 방학 때마다 여기 와서 며칠씩 머물면서 한국 음식을 배우고 있어요. 데이비드의 말에서 진정성이 느껴졌어요. 저는 데이비드에게 제 이야기를 했어요. 뉴욕에서 셰프였지만 지금은 서울 호텔에서 일하고 있다고 말했거든요. 하지만 데이비드는 뭔가 제 속마음을 꿰뚫어 보는 것 같았어요. 왜 이런 시골 식당 음식에 그렇게 관심이 있으세요? 그가 물었을 때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그리고 솔직하게 대답했거든요. 이런 소박한 음식에서 제가 잃어버린 뭔가를 다시 발견한 것 같아요. 요리를 처음 시작했을 때의 순수한 마음 말이에요. 데이비드는 깊이 공감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때로는 우리가 추구하는 목표가 오히려 우리를 본질에서 멀어지게 하죠. 그의 말이 정말 마음에 와닿았거든요. 그날 이후로 저는 매주 주말마다 그 식당을 찾아가기 시작했어요. 할머니께 한식을 배우고 싶다고 말씀드렸더니 처음엔 의외하다는 표정을 지으셨지만 곧 미소를 지으시며 좋다고 하셨거든요. 그렇게 제 이중 생활이 시작되었어요. 주중에는 호텔에서 서양 요리를 만들고 주말에는 시골에서 한국 음식을 배우는 생활 말이에요. 처음에는 이상했지만 점점 그 시간이 소중해지고 있었어요. 매주 토요일 아침이면 새벽 4시에 일어나서 할머니를 도와드렸어요. 항아리들을 열어서 된장과 고추장 상태를 확인하고 계절 채소들을 다듬고 있었거든요. 할머니의 손놀림에는 수십 년간 쌓인 노하우가 배어 있었어요. 처음에는 서툴렀어요. 김치를 담글 때 양념이 옷에 튀기도 하고 배추가 찢어지기도 했거든요. 하지만 할머니는 참을성 있게 기다려주셨어요. 요리는 서두르면 안 돼요. 모든 재료에는 그만의 시간이 필요하죠. 데이비드가 번역해준 할머니 말씀이 정말 와닿았어요.
뉴욕에서는 항상 빠르게 효율적으로 일해야 했어요. 시간은 곧 돈이었고 기다림은 낭비였거든요. 하지만 여기서는 모든 게 달랐어요. 느리지만 정성스럽게 하나하나 준비하는 과정 자체가 의미 있었어요. 호텔로 돌아가면 그 차이가 더 선명하게 느껴졌어요. 호텔 주방은 항상 바쁘고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거든요. 모든 게 정확한 시간 안에 완벽하게 이루어져야 했죠. 그런데 할머니 식당에서는 시간이 천천히 흘러가는 것 같았어요. 어느 날 저는 할머니께 배운 된장을 활용해서 새로운 소스를 만들어 봤어요. 서양식 요리에 한국 재료를 접목시켜 보고 싶었거든요. 와인과 양파를 볶다가 된장을 넣어서 특별한 소스를 만들었어요. 완성된 요리를 마이클에게 맛보게 했는데 그는 한 입 먹고 미간을 찌푸렸어요. 된장은 이렇게 쓰는 게 아닙니다. 한국 재료를 망치지 마세요. 그의 말에 저는 화가 치밀었거든요. 요리에는 규칙이 없어요. 창의성이 중요하죠. 제가 반박했지만 마이클은 비웃듯 웃으며 자리를 떠났어요. 그 순간 정말 좌절감이 밀려왔어요. 그 주말 제 실패담을 할머니께 이야기했어요. 데이비드가 번역하는 동안 할머니는 진지하게 듣고 계셨거든요. 요리의 창의성도 중요하지만 겸손함도 필요해요. 재료가 가진 본래의 맛을 존중해야 하죠. 할머니 말씀이 따끔했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그날 할머니는 제대로 된 된장찌개 만드는 법을 처음부터 가르쳐 주셨어요. 모든 재료가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지, 불의 세기와 끓이는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하나하나 알려주셨거든요. 그 과정에서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그동안 요리의 기술에만 집중하고 있었지, 진정한 맛의 본질은 놓치고 있었다는 걸 말이에요. 할머니의 요리에는 단순한 기술을 넘어선 무언가가 있었어요. 매일 새벽마다 된장 상태를 살피고 계절에 따라 다른 재료를 준비하며 손님 한 분 한 분을 생각하면서 요리하는 할머니의 마음. 그게 바로 제가 찾고 있던 요리의 본질이었어요. 그렇게 몇 개월이 지나면서 저는 완전히 달라지고 있었어요. 할머니께 배운 요리의 본질을 가슴에 품고 호텔에서도 새로운 시도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어느 날 저는 정말 특별한 메뉴를 준비했어요. 할머니께 배운 발효의 지혜와 뉴욕에서 익힌 기술을 결합한 퓨전 요리였거든요. 수비드로 48시간 동안 천천히 익힌 소갈비에 고추장과 메이플 시럽 소스를 만들었어요. 또 다른 메뉴는 김치를 활용한 거였어요. 김치를 저온에서 며칠 동안 숙성시켜서 달콤하고 매콤한 콤포트를 만들어 연어 스테이크 위에 올렸거든요. 처음에 손님들은 의심스러워했지만 한 입 맛본 후에는 모두 놀라며 엄지손가락을 들어 올렸어요. 이건 정말 신세계예요. 한 손님이 감탄하는 걸 듣고 가슴이 벅차올랐거든요. 마이클도 며칠 후에 조용히 다가와서 말했어요. 에밀리, 이 요리 정말 대단하네요. 제가 잘못 생각했나 봐요. 그의 태도 변화에 놀랐지만 기분이 좋았어요. 데이비드는 제 이야기를 SNS에 올리기 시작했어요. 미국 여성 셰프가 한국 시골 식당에서 찾은 요리의 진정한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이에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놀라운 소식을 들었어요. 강릉 전국 김치 문화 축제에서 저를 초청하고 싶다는 연락이 온 거예요. 외국인 셰프가 한국 전통 음식을 배우는 과정을 시연해달라는 요청이었거든요. 축제 당일 수백 명의 관중 앞에서 직접 배추를 절이고 양념을 바르는 시범을 보였어요. 처음엔 떨렸지만 할머니께 배운 대로 천천히 정성스럽게 진행했거든요. 이 맛 정말 잊을 수 없네요. 김치가 이렇게 깊은 맛을 낼 수 있다니. 관중 중 한 분이 소리치자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그 순간 정말 뿌듯했거든요. 놀랍게도 마이클과 존 박도 축제에 초청되어 왔어요. 둘 다 제 시연을 보고 깊이 감동한 것 같았거든요. 특히 존 박은 축제가 끝난 후 저에게 와서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한식에 대해 편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마이클도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에밀리, 당신이 옳았어요. 한식은 사람 마음 깊숙이 닿는 예술이에요. 축제 이후로 제 아메코리안 키친 메뉴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두 문화의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한 창작 요리가 되었거든요. 예약은 한 달 전부터 마감될 정도로 인기가 높아졌어요. 하지만 저에게는 더 소중한 일이 있었어요.
그 작은 시골 식당이 재개발로 철거될 위기에 놓인 거였거든요. 저는 데이비드와 함께 우리 마을 맛 지키기 캠페인을 시작했어요. 주민들과 학생들, 농부들이 모두 힘을 합쳤거든요. 식당 벽에는 할머니와 마을 역사를 그린 벽화가 그려졌고 학생들은 할머니 레시피를 영상으로 기록했어요. 6개월간의 노력 끝에 재개발 회사에서 발표했어요. 이 식당은 지역 공동체의 소중한 문화유산입니다. 보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셨어요. 30년 동안 이 자리를 지켜왔는데 앞으로도 계속 지킬 수 있다니. 할머니의 기쁨이 제 가슴에도 그대로 전해졌거든요. 그 후로 저는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했어요. 주중에는 호텔에서 아메코리안 키친을 선보이고 주말에는 할머니와 함께 김치 교실을 열었거든요. 젊은 셰프들과 지역 여성들에게 한식과 발효의 과학을 가르치는 일이었어요. 존 박은 이제 한식은 진짜 예술이에요 라고 말하면서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있어요. 마이클도 제 오른팔이 되어서 함께 새로운 퓨전 이벤트를 기획하고 있거든요. 데이비드와의 관계도 더 깊어졌어요. 우리는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면서 함께 식당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어요. 가끔 사람들이 저에게 물어봐요. 미슐랭 별을 잃고 후회하지 않느냐고 말이에요. 그때마다 저는 이렇게 대답해요. 미슐랭 별은 잃었지만 삶의 별을 얻었습니다. 뉴욕에서는 화려한 성공을 쫓느라 정작 중요한 걸 놓치고 있었어요. 하지만 한국의 작은 시골 식당에서 저는 요리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했거든요. 음식을 통해 사람들과 진정한 교감을 나누는 것 말이에요. 인생은 때때로 우리를 절벽 끝으로 이끌어가요. 저처럼 모든 걸 잃었다고 생각하는 순간이 올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그 절벽 끝에서야 비로소 진짜 자유와 초심을 찾을 수 있다는 걸 배웠어요. 시간과 정성이라고 말씀하신 할머니의 그 한마디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놨어요. 이제 저는 매일 새벽마다 된장 상태를 확인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혹시 지금 어떤 절벽 끝에 서 계신가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끝에서 여러분만의 진짜 별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저처럼 말이에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미국 셰프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깁니다. 외국인이 우리 문화를 칭찬할 때만 자부심을 느끼는 우리, 정작 스스로는 전통의 가치를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이 셰프는 할머니의 된장찌개에서 시간과 정성의 의미를 발견했습니다. 반면 우리는 패스트푸드에 익숙해지며 조상들의 지혜를 잊어가고 있는 건 아닐까요? 진정한 성공은 화려한 겉모습이 아니라 진심에서 나온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핵심 메시지입니다. 때로는 실패가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고 가장 소박한 곳에서 인생의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녀가 한국에서 찾은 것은 단순한 요리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음식의 진정한 힘이었죠. 우리 역시 바쁜 일상 속에서 잊고 있던 소중한 가치들을 다시 돌아볼 때가 아닐까요? 결국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함께 나누는 마음이라는 소중한 진리를 이 이야기는 일깨워줍니다.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더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을 원하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